그런 아파트들은 올 한 해도 좀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이하 15억 이하 또 뭐 9억 이하 이런 아파트 대출을 받아야 되는 아파트들은 좀 보합이거나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걸 생각해야죠. 아, 이제 끝이 다 가고 있구나. 거의 대부분 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 1, 2년 후에는 꺾이기 시작은 했었어요. 조심을 할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오늘 시간 바로 경기도 아파트 지도입니다. 자, 저자님 부동산 투자 관련된 책을 내시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과거에 투자했던 시기랑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먹히느냐 이런 얘기 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투자에 적절한 시기일까요? 투자에 적절한 시기다, 네. 투자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다라는 건 제 생각에는 언제나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가 좋은 시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기는 분명히 아니죠. 여러 가지 규제나 세금이나 이런 거를 볼 때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럼 뭐라도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가 그 갖고 있는 보유 현금에 따라서 투자처를 찾고 지역을 찾고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는 뭐 아파트 투자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갭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이런 그 갭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찾는 게 아무래도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거래가 절벽이라고 하지만 또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상승을 그래도 지금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네. 상승이다.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뉴스에 보면 뭐 실거래가 하락 이런 게 나오고 하잖아요. 네네. 좀 혼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뭘까요? 일단은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자라고 하면은 직접 자기가 돈을 넣고 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투자자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뭐 기관, 은행이든 뭐 네. 증권사든 애널이든 이런 분들은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네.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분석하죠. 남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이런 데 사시면 됩니다라는 네. 그런 조언 같은 걸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투자자라는 얘기는 투자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왜 투자를 할까요?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아, 그렇죠. 결과는 저게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지, 오를 거라 생각 안 하고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투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그렇죠. 뭐 주식에서 공매도나 그런 거는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때려 죽어도 상승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일단은 거기다 돈을 넣었는데 돈을 넣었다는 건 오를 거라 생각해서 돈을 넣었으니 그럼 이거죠.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네. 상승하는 사람이 보는 데이터와 하락하는 사람이 보는 데이터는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를테면은 데이터라는 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럼 투자자는 이렇게 보는 거고 전문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도 저는 하거든요. 네. 컵에 물이 있다. 네. 그럼 물이 반밖에 없다. 반이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해석의 그래서 차이가 많이 네, 그래서 긍정적이자 부정적이냐. 근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컵에 물이 반이다. 가 정확한 표현이죠. 그거는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냥 반이다니까.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근데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자자는 돈을 넣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전문가 분들은 대부분 이거를 데이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손실 공포 본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계속 데이터를 보면은 아무래도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데이터상 계속 오른 것만 나오게 되면 이게 무한정 오른다는 게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하락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 오히려 전문가적인 관점에서는 맞아요. 근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래 계속 가자가 맞고 또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분들은 상승을 외치게 돼 있고 전문가분들은 이제 좀 하락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실제로 그 최근에 KDI에서 그
2021년 보고를 했거든요. 4사분기. 네. 거기에 나온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한 60%가 하락을 외쳤어요. 그리고 한 30%가 보합, 한 10% 그 정도가 그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보고선 현재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된다는 생각을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언론에서 누가 발표를 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그 기사를 좀 보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전제 조건. 시청자분들이. 네네. 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저는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하나는 대출이 되는 주택과 네. 대출이 안 되는 주택으로 일단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출이 된다 안 된다는 이제 15억까지 대출이 네. 되죠. 그렇죠. LTV. 15억 넘어가면은 이제 네. 대출이 안 되고. 근데 다만 여기서 정확하게는 한 84 제곱 기준으로 20억 정도로 저는 이제 바라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좀 그래도 뭐 강북이든 어디든 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대. 뭐 경희궁차라든가 마레프트 이런 게 84제곱이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국민평수 네네네. 말씀이시죠? 그 정도가.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그런 아파트들은 올 한 해도 좀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이하 15억 이하 또 뭐 9억 이하 이런 아파트 대출을 받아야 되는 아파트들은 좀 보합이거나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20억 이상은 대출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 아파트를 사야 돼요. 네. 그러면 또 이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 대부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상급질 이사를 많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내가 뭐 한 14억 이 정도 있으면 그런 데로 가려고 했더니 걔가 지금 20억이거든요. 그럼 6억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출이 됐으니까 좀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이제 갈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내 걸 팔면 또 거기 대출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14억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뭐 작년 재작년에는 대부분 상급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거주자분들이 갭으로 미리 사놨어요. 네. 당장 돈은 안 되니 일단은 전세 끼고 사놓고 나중에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오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돈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네. 어차피 자기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그런 곳에서 나는 살겠다라는 니즈가 분명히 있으시고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분명히 내 현금으로 매입을 할 거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거래가 많지는 않겠지만 네. 어쩌다가 거래가 돼도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고가 갱신되면 사실 그게 실거래가가 되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오른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이제 15억 이하들은 결국엔 이걸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집을 살려면 핵심은 내 소득 플러스 대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난 몇 년 동안 소득은 그렇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집가격은 그것보다 몇 배가 올랐고 1년 단위로 치면 네. 그럼 소득은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뭐 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니 결국에는 내가 번 소득에다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출을 받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출을 받을 때 내 소득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근데 작년에 한 2, 3년 전에는 내가 매월 원금 이자로 한 200이면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만약 오르다 보니까 300이다. 그럼 이거를 매수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아무리 영끌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직장을 다니면 소득 근거로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해당 아파트들을 현재 매수를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어느 정도 매수할 분들은 다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매수하실 분들은 그 여력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살고 있는 사람도 팔아야 될 이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팔고는 싶은데 결국은 수요가 없는 거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현재는 또 매수 심리가 완전히 잠겨버렸거든요. 요즘 시장도 안 좋고 하락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네. 내가 사고는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포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 니즈는 있어요. 살 니즈는데 내가 현실상 살 수는 없어요. 상황상.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 그럼 사겠죠. 그럼 사겠죠. 근데 지금 그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파트가 올해도 오르지만 내년에도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요. 대부분의 분들이. 실거주자분들은. 근데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은 못 사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대출을 받아야 되는 15억 이하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보합하거나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5억 이하 아파트는 조금 보합이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네. 15억 이상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20억 이상인 경우는 조금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 금액에 따라서 되게 좀 완전히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역사적인 과거로 돌아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역적으로는 구분이 될 수 있어도 네, 그렇죠. 금액적으로 구분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대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명확하게 뭐 9억, 10억 이렇게 나눈 적은 없죠. 네. 그냥 금액 대비 대출을 몇 퍼센트 해주겠습니다. 요렇게 뭐 흔히 말하는 뭐 LTV 요런 거 DTI 요런 거 가지고 구분을 하긴 했었죠. 그러면은 이거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냥 LTV 몇 퍼센트, DTI 몇 퍼센트였지. 지금은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 무조건 대출 금지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완전히 그 뭐 이런 표현은 뭐지만 정부가 게임의 룰을 확 바꿔버린 거죠. 그럼 최근에 또 거래량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요건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거래를 하고 싶다. 결국에는 팔고 싶다, 사고 싶다. 이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지금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거를 내가 살려면 이렇게 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담보대출에다가 네. 영끌이라는 것을 신용대출이든 뭐든 끌어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그걸 막아버렸거든요. 영끌을 못하게 막았죠. 왜냐하면 신용대출은 가능해요. 그래서 신용대출 가능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돈으로 주택은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거든요. 왜냐면 살 수는 있죠. 네. 하지만 은행에서 6개월이나 그렇게마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파악해서 토해내야 되죠. 한번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이거죠. 뭐 좀 마음이 독하거나 몰라 해봐 배째 이런 사람들 살 수 있어요. 니네들은 뭐 진짜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네. 경매해 이럴 수는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강심장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도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네. 그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이건 맞는 말인가요? 그 표현은 개인적으로는 뭐 약간 두리뭉실할 수 있는데 맞다고 할 수도 있고 틀리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거래라는 것은 거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대부분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으신 분도 팔아야 될 이유는 있거든요. 다양한 이유로.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도 이왕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에 내놨는데 5억 5천이 됐어. 그럼 5억 5천으로 내놓죠. 근데 5억 5천이 6억이 됐어. 그러면은 좀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오르기 때문에 팔려고는 해요. 분명히. 근데 또 사려고 하는 사람도 사려고 마음은 이미 먹었는데 5억에서 5억 5천이 돼? 그럼 안 사. 이러진 않거든요. 혹시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면은 5억인데 내년 사면 6억이 될 거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5억 5천이라도 사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될 때는 많이 사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작년에도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니었어요. 평년보다는 많았어요. 근데 작년 대략 11월부터 거래량이 확 줄었거든요. 10월, 11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규제나 그런 여파들이 확실하게 효과를 서서히 낸 거죠. 왜냐면 DSR까지 요즘은 이제 하다 보니까 소득 대비로 얼마큼 해주겠다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니 나는 담보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신용대출까지 여기다 끌어다가 대출이 안 된다고 하네. 에이씨 안 되겠다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많아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든 건 맞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뿐 거래는 되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거래가 될 때마다 사실은 신고가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지역 같은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일부 지역이라는 것도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이거를 뭐 부동산원과 KB 부동산을 통해서 네. 지수라는 게 나오잖아요. 주간 네. 단위로. 그럼 주간 단위로 지수가 나올 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상승률이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지난주에 마이너스 된 곳들이 한 군데 뭐 이렇게 나오긴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비록 없긴 하지만 분명히 상승은 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네. 여전히 아주 미약하게나마 어쨌든 상승은 하고 있다. 네, 그 거래가 할 때마다 네. 기존 가격보다는 좀 비싼 게 다만 그건 있죠. 언론이라는 속성상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타이틀을 뽑아야죠. 그러니 당연히 무슨 아파트 뭐 1억 하락한 걸로 거래됨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거든요. 근데 막상 알아봤더니 예를 들면 뭐 증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얘기는 그런 안 경우도 나오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전에 아파트는 그 RR이라고 해서 로얄동이 로얄층인데 그렇죠. 예. 다른 거는 비주류동인데 마치 이게 떨어진 거죠. 네, 옛날에서도 실제로 그럴 때도 있어. 2013, 14년대 그때 가격은 하락하고 전세는 막 오를 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온 기사 타이틀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비쌈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는 RR, 매매는 1층.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난하냐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어떻게 있었거든요. 보면 그 시청자분들은 그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보면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사나 이런 거 볼 때
타이틀만 보고 역시 이렇게보다는 정확하게 기사 원문 또는 요즘은 워낙 이 인터넷이나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런 기사가 나오면 그걸 또 찾아보는 분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자기가 또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글이나 유튜브로. 제가 해봤더니 그거 사실은 아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R날이고 아닌 건 1층이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착시다 이런 거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정확하게 팩트를 아는 게 오히려 현혹되지 않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도 작년 11월 말에 집에 샀는데 그 전까지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저는 네. 뭐 주류동이나 비주류동이나 얼마큼 뭐 사실 같은 그거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차이가 진짜 많이 나죠. 아, 그렇죠. 같은 동에서도 매칭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네. 어느 동에 좀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 다 다르고. 그렇죠. 완전히 이제 이게 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지금 유튜브에서는 또 부동산 하락론을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 이분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틀린 걸까요? 아니면 어떤 거는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아니면 좀 어떤 건 이분들이 놓쳤을까요?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은 네. 최근은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은 꾸준했었습니다. 네. 네. 이를테면은 그 10년 전부터 외치시던 S 분이 있어요. S. S. 누군데요? 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줄기차게 하락을 외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욕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네. 알고 봤더니 무슨 뭐 아파트를 샀다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시 그분이 페이스북에 아니다 안 샀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재미있는 게 하락을 외치면 외치시는 분일수록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똑똑하세요. 그리고 데이터도 되게 잘하세요. 맞아요. 웬만한 그 경제학자보다 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러게요. 얘기를 해요. 맞아.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말을 듣고 좋아하시는 분의 대다수가 남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표현은 뭐죠? 여성분들은 약간 감성적으로 이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살까 말까를 결정하고 남성분들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살까 말까를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주택은 야야 무조건 여자 말 들어. 아니 잠깐만요. 여성은 감성이고 남성이 데이터라면 네. 데이터가 뭔가 또 돈을 벌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왜 실제로는 여자분들이 부동산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왜 뭔가 좀 다른데? 아파트에 내가 살아야 돼요. 거주를 해요. 누가 더 오랫동안 있을까요? 그 집에. 물론 약간 편견일 수는 있어요. 네. 여자분이시죠? 그쵸, 여자분이. 아무래도 전업주부 하신 분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아파트를 살려고 내부를 들어가요. 네. 그럼 남성 있고 여성 있을 거잖아요. 여성은 뭐부터 볼까요? 싱크대랑 뭐 화장실. 그렇죠. 네. 그런 걸 봐서 왜냐면 자기가 얼마나 구석구석 이거를 꼼꼼하게. 하나.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안 보죠. 신경도 안 써요. 아주 대충. 그냥 거실 크네 뭐 이러고 말아요. 아,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다고 하는 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남자들은 야 이거 별로다. 그래서 남자들이 좋다고 하는 집을 안 좋아해요. 여자분들이 감각적으로 자기가 이거를 알거든요. 뭐가 좋고. 왜냐면 자기 동선도 있고 보면은 네. 남자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화장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성분들은 싱크대 있고 냉장고에다 놓을 거니까 동선사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이 집이 베란다는 저쪽 있고 냉장고에다 넣고 세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그 관점으로 좋다 나쁘다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은 건데 문제는 얘기한 것처럼 남성분들은 대부분 좋게 표현은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관점으로 이걸 살까 말까를 결정을 해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 들었던 그 전문가 그분들은 데이터를 위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하락론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하신 그런 하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하락을 얘기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근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래요. 상승을 외치시는 분들의 근거가 있고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죠. 네. 대신 상승을 외치시는 분들의 근거는 거의 대부분 수요 공급이 가장 첫 번째. 맞아. 이고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의 근거는 거꾸로 보면 유동성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좀 더 이제 올해는 거창하죠. 금리. 그러니까 하락론자들이 좀 더 거창하고 네. 이 상승론자들은 좀 더 심플하네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미시적이고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은 각종 데이터를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 보면 맞네. 그러니까 설득은 되죠 일단. 왜냐면 어차피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컵에 물이 반이다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여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온갖 데이터를 보다 보니 내가 어떤 평양이 생기는 것이 있고 네. 보다 보니까 오르겠네? 또는 떨어지겠다 그런 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이미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데이터를 보는 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데이터를 보면 그런 데이터만 눈에 들어오고 그런 데이터만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은 하락을 한다는 것과 서로 간에 맞다는 것이 서로 계속 의논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부동산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을 2015년, 6년에 썼었거든요. 네. 그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이 하락론이 좀 더 대세였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때 일본 사례 나오면서 뭐 다마신 도시 나오고 그때 무슨 다마신도 다 뭐 밤 되면 껌껌한 빈집 투성이다. 우편함이면 전부 다 뭐 열어봤자 다 비어 있다. 카메라 두고 다니면서 찍고 봤어요. 네, 그리고 그 심지어는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제가 여기 산 지 20년 됐는데요. 밤마다 무서워 죽겠어요. 뭐 이런 이게 인터뷰 곧 하시고.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 네네네. 물론 이제 다마신도자 그렇게 된 이유도 있는데 뭐 지금 그걸 설명하기 너무 힘들고 어쨌든 그 책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를 저는 네. 그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하락론자 분들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굳이 얘기하면 사이클을 좀 더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이클 관점에서는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오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상승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상승만 외치고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은 하락만 외쳐요. 인류 역사상 상승만 한 적도 없고 하락만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1, 2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10년, 20년 돼요. 네. 대체적으로 한국은 한 8년에서 12년 사이 정도 된 거, 그건 좋고, 약간 그 말씀하시는 분보다 연도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대략 한 17년, 18년을 주기로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2,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안 기억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게 10년 전에 올랐다 떨었다 이거를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작년에 올랐으니까 올해도 올랐다 이 정도는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2010년대 초반에는 하락이었거든요. 네. 그때 집은 누구도 살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럼 분명히 그렇게 떨어지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렇죠. 근데 그게 무한정이 아니었잖아요. 2010년에서 대략 한 14년까지 정확하게는 13년이 바닥이라고 보는데 네. 그때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들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또 이런 하락을 외치시는 분도 상승을 외치시는 분도 네.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한 5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상승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 하락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한 10년 이상 이 바닥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상승도 맞고 하락도 맞다라는 얘기는 하죠, 당연히. 근데 그런 분들의 얘기는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죠. 약간 두리뭉실하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걸 원하잖아요. 네네.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래서 뭔데요? 상승하락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제 생각에는 알았어요. 하락 알았어요. 상승 이렇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상승 그리고 끝이거든요. 네. 앞에 있던 모든 제가 한 얘기는 다 X가 돼버리죠. 머릿속에는. 네. 그래서 저는 하락론자 분들이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의 하는 얘기가 오래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2008년도에 금리가 터졌어요. 그럼 2008년도에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서울서건이. 금리가 떨어졌을 것 터졌으니까. 같은데. 근데 안 떨어졌어요. 오. 2010년까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가격은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쉽게 못 팔겠죠. 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집어넣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떨어졌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서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오르면 된다는 입장으로 버텨요. 버티죠. 그럼 그게 1년은 버틸 수 있죠. 네. 길게는 2년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은 떨어져. 그리고 금리가 터졌다는 얘기는 내 소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심지어는 잘못하면 회사 잘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계속 버티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분들이 기법을 해버리죠. 그럼 그럴 때 이제 그 해당 물건이 경매가 진행돼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부동산 하락기에 경매 물건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래서 2010년부터 경매 물건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락한다 보다는 하락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를 얘기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는 표현을 해요. 네. 근데 그래서 올해도 하락할 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입장도 있고요. 오히려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2, 3년 후에 하락할 수가 있죠.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게 올라도 지난 몇 년 동안을 보면은 저점에서 2배가 올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오른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우와 많이 올랐네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 오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락보다는 오히려 올해 내년은 상승을 좀 더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 많이는 아니고. 네. 그럼 반대로 유튜브에서 이제 부동산이 올해 오를 것이다 말씀하신 분들이 네. 대체로 2014년, 15년 이때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냥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하락기를 안 겪어본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상승을 외치는 게 당연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런 부동산 쪽 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한 80%는 대략 한 2015년부터 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은 상승만 경험을 했어요. 확실히 상승기가 하락기보다는 돈을 벌기 훨씬 더 쉬운 거 아닌가요?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무섭고 두렵고 떨렸어요. 네. 근데 투자를 했더니 어머 오르네? 오르면은 약간 이제 아드레날린이 막 샘솟으면서 그래? 또 하게 되고 돈은 또 하게 없지만 좀 더 연끌을 해볼까? 그래서 했는데 또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게 이상해요. 그렇죠.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실력과 그걸 경험이 폄하하지는 있겠지만 않습니다. 네, 그걸 폄하하지는 그건 당연히 않습니다. 있지만 예, 예. 어쨌든 시장이 도운 것도 확실히 네.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더 공격적으로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 시장에서 한 1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하락을 경험은 하지 못하더라도 대략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을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시작했다. 그러면은 1년 지나도 가격은 안 오르고 이거 안 되네. 그래서 실제로 2010년대 초반에는 시세 차익 투자가 아니라 월세 투자였거든요. 그때는 대출이 90% 나왔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대출을 뽑아서 월세 넣고 이자 내고 받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오르면 그거는 보너스로 뭐 좋다라고 생각을 그때 하죠. 오피스텔 조그만 거 사가지고 월세 받고 하는 경우. 네, 그렇죠. 네. 그런 투자들을 더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다라는 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2015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번 상승기에는 이렇게 2015년, 16년부터 시작했던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땐 자산 형성이 더 크진 않았어요. 네. 그냥 오히려 조심스럽게. 왜냐면 언제 하락할지 모른다라는 게 머릿속에 뇌리에 항상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은 많은 데이터로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상승기냐 하락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연봉이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상승기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사람들이 하락기에 취업한 사람보다 연봉이 더 세더라고요. 그건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 데이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상승기에 시작한 분들은 너무 상승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기가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분들도 얘기는 해요. 하락할 수도 있다. 근데 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듣다 보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경험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래서 결국엔 계속해서 상승만 일단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볼 때는 제가 만약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 하락 외치는 사람, 상승 외치는 사람 둘 다 얘기는 좀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넌 그렇다고 굳이 포지션을 한다면 80%는 상승 쪽 사람 얘기를 듣고 한 20% 정도만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듣지 저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하락을 외치는 건가? 그거는 저는 그래서 또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2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게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던데 작년부터 정부 역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조자님께서는 평소에 아파트 공급과 수요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라고. 네. 뭐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건 인과관계일 것 같은데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고 사실 그래서 2022년, 3년, 4년에도 유튜브에서 서울 집값이 오를 거라 하시는 분들은 공급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네. 인과관계한 것은 원과 결과잖아요. 이게 되면 이게 된다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인과관계가 형성되기 쉽진 않죠. 그렇죠. 예. 대신에 상관관계는 이게 되면 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관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무조건 오른다라는 원인 결과의 인과관계로 볼 수는 없다는 일단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 네. 특히나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수요와 공급은 거의 절대적인 종교와 같은 그렇죠.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할 때, 투자처를 찾을 때도 무조건 수요와 공급에서 여기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공급이 됐고 향후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공급이 될지를 따져서 공급이 이제 끝났네? 향후 몇 년 동안 공급이 없네? 그럼 여기 들어가자! 이렇게까지 아예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저는 실제로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보이지 않는 지질의 수요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 그거를 근거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 이럴 때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아까 얘기 드렸던 사이클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그 사이클이 돈다는 것은 결국에는 유동성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한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건 되게 위험하고 대신에 한 가지 관점으로 보면 되게 편해요. 세상이 단순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모든 걸로 잣대를 들이면 이걸 그럼 맞다 틀리다 명확히 나오지만
이 세상에 그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복잡한 것들이 여러 가지 얽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요즘 그 뭐 이런 표현은 뭐지만 투자 세계에서 유행하는 게 복잡계. 맞아. 네, 이거든요. 그 복잡계 중에 이를테면 유행한 게 중국에서 나비가 하면은 뭐 미국에 태풍이 난다 이런 것처럼 둘이 전혀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게 된다는 것처럼 이게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라고 보는 게 그렇게 치면은 2010년대 초반에 그렇게 공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랐어야 돼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공급도 없고 가격도 떨어졌어요. 그때 왜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그때는 심리가 자체가 죽어버렸고 사면 안 된다라는 거. 심리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하도 사람들이 살 생각이 없으면 안 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유동성이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돈이 풀렸느냐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갭 투자가 성행했거든요. 갭 투자가 왜 성행했는지, 갭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세를 끼고 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전세라는 것 자체가 예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전세 대출입니다. 네. 예전에는 전세를 산다는 것은 대출 없이 내가 전세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전세를 찾을 때는 대출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근거로 해서 빌라를 살던 주택을 살던 아파트를 살던 찾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억 있다. 그럼 내가 살고 싶은 적이 4억이다. 그럼 3억을 대출받아 거기를 들어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대출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옛날에는 전세 대출은 신용 대출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1억을 갖고 있어도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끼껏해 몇 천만 원밖에 안 돼요. 왜냐면 신용이니까. 근데 이게 2013년도에 이 전세 대출을 담보 대출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 집이 5억이다. 네. 5억이면은 최소한 한 3억 5천까지는 안전하죠. 왜냐면 경매가 당해도 그 정도는 은행에서 채권 회수가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사는 사람이 전세로 4억을 살려고 해요. 그럼 3억 5천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갭이 작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갭 투자가 너무 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갭 투자를 하게 만든 장본인은 네.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정부 욕을 하지만 정부 덕분에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자조적인 그런 얘기도 하죠. 정부 욕하지만 덕분에 돈을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네. 많죠. 니네들이 욕하지 덕분에 난 돈을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전세 대출이 어떻게 보면 서민을 위한 대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줄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세 대출은 계속해서 혜택을 줄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위험성을 정부도 알기는 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거는 전세 대출을 앞으로 원금이자 갚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이자만 갚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원금 플러스 이자 갚는 걸로 변경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전세 대출이 엄청나게 활발해지다 보니 네. 재미있는 게 이런 아파트를 보면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근데 거기에 이미 3억 5천의 담보대출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깨끗해. 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보면 집주인은 현금 1억 가지고 이 집을 샀고 임차인은 5천 가지고 이 집에 들어갔고 네. 3억 5천은 은행 대출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은 대출로 형성된 집이거든요. 네. 그럼 그 3억 5천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부에서 나온 거죠. 보통 전세 대출은 정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네. 결국 정부가 집값을 올린 거예요. 되게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현재 이런 돈들이 현재 시중에 나온 거잖아요. 네. 엄청나게 그 유동성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돈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집값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다 섞여서 집값이 오른 거지 수요와 공급만 의해서 집값이 올랐다. 그거는 너무 아주 이야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표현은 뭐고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대출 규제 때문에 20억 이상의 아파트는 좀 더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15억 미만은 이제 좀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쨌든 금리 인상의 해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뭐 1월에 한번 올렸고 좀 더 올릴 것 같고 미국도 뭐 3번, 뭐 4번 뭐 예정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주는 좀 영향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금리 인상을 사실은 이게 좀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네. 부동산 쪽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네. 뭐냐? 금리 인상은 부동산 때문에 하는 거다. 아,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던데. 근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걸 물론 부동산도 감안은 하겠지만
그 한국은행의 그 이를테면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이유와 이런 것들이 보면 규약이라고 해야 되나 있거든요. 1조가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는 부동산 때문이 아니라 그 참고는 하겠지만 그보다는 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경제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물가가 7%였대요. 근데 금리가 0%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시중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래야지 그 돈들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니까 시중에 퍼진 돈들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올리려고 한 이유가 그 물가 상승 때문이었고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꼴은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이런 표현하면 지금 자영업자가 죽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수출 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실제로 보면 계속해서 사상 최고의 수출을 월마다 지금 갱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그럼 그만큼 결국엔 달러가 들어왔다는 뜻이고 달러가 결국은 원화로 환전되면서 시중에 그러니까 이거죠. 한국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엔 유동성이 퍼지고 있는 거죠. 달러가 환전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케바케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느냐. 나 힘들어 죽겠다. 이런 사람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올해 보너스로 300% 나온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요즘 보면 대기업들 왜 그런 보너스 뭐 몇 프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버는 분들은 더 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그 돈들이 그런 유동성 시장이 엄청 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는 지난 과거를 볼 때요. 오히려 주택 가격은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을 산다는 건 내 소득 플러스 대출이니까. 대출이죠. 물론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은 약간 그러니까 소득이 올랐다기보다는 갑자기 목돈이 생겼다라는 표현 맞을 수도 있겠죠. 대신에 대출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금리 상승기에는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올랐거든요. 오히려. 하지만 이거를 생각해야죠. 아, 이제 끝이 다 가고 있구나. 거의 대부분 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 1, 2년 후에는 꺾이기 시작은 했었어요. 지난 과거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조심을 할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금리 인상을 하니까 올해부터 하락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얘기는 2008년에 터졌지만 실제로 가격은 2010년부터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개별 아파트는 2008년부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흔히 말하는 데이터상으로는 모순이 많죠. 어떤 아파트 올랐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KB 부동산 지수를 볼 때 월별 지수를 볼 땐 연으로 지수를 볼 땐 그렇다는 거죠. 올해 이슈가 뭐 금리 인상도 있지만 이제 3월이면 대선이잖아요. 아, 그렇죠. 후보가 이제 뭐 이재명 후보도 있고 윤석열 후보도 있고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 심상정 후보도 있고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정책도 뭐 바뀔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부동산 집값 좀 어떻게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게 정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은 스러워요. 저도 좀 있었어요. 네, 사실은 저는 늘 정치 얘기를 할 때는 정무 감각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괜히 누구한테 욕먹느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보 소리 듣는 게 낫다는 입장이긴 해서 근데 개인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문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것보단 오히려 누가 대통령이 되었던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은 규제를 풀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반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60%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이 40%이긴 해요. 근데 그걸 서울로 보면 50대 50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무조건 규제를 푸는 게 꼭 답은 아니죠. 그렇다고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거기에 따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왜냐면 전 모든 걸 다 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근데 가격이 올라요. 3, 4, 5 계속. 규제해야지 그러면. 그럼 풀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진보 정권일 땐 가격이 오르고 보수 정권일 땐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왜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가격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 쪽이라고 하면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한데 보수 때 오르고 진보 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반대.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진보 정권은 가격이 근데 저는 그거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가 진보였거든요. 네.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다 진보였을까요? 이를테면 미국 네. 부시 정부 때였거든요. 네. 어떻게 됐나요? 올랐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명박 박근혜 네. 정부 때 미국은 누구였어요? 오바마. 진보의 보수예요. 진보 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너무 이렇게 딱 잘라서 진보 보수다라고 하기는 좀 진보, 애매하긴 예시를 하지만, 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거꾸로 미국은 보수일 때 오르고, 근데 이게 어느 정권이나 상관없이 전 세계가 다 그때 올랐어요. 네. 우리나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모든 국가가 다 올랐고, 우리나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떨어지고. 정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유동성 네. 이런 게 얼마나 돈을 많이 푸느냐에 따라 그 돈들이 전 세계에 퍼지거든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 관련 책들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 이미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블로그에 그 올렸던 책 중에 폴트란이나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그런 책들이 미국의 경제학자고 뭐 IMF 뭐 연구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고 떨어지고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미국이 보수 정권일 땐 우리나라 진보 정권이었고 이게 약간 핀트가 계속 어긋나기는 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 그건 그다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오른다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그분은 건설 출신이고 또 청계천에 이런 거 서울에서 또나 그분은 했을 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뉴타운이었잖아요. 서울 뉴타운 곳곳에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된다라고 했었지만 정작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정권을 잡느냐는 그렇게 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서울, 경기 빼고 5대 강력시가 또 있잖아요. 아, 네. 5대 강력시 올해 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이 있는데 네네. 그중에서는 제 고향 대구가 뭐 가장 좀 암울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워낙 뭐 공고이 많아서. 아, 네. 근데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어요. 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네. 모든 지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네. 왜냐면 자기가 투자하는 지역은 어느 정도 아는데 네. 그렇지 않은 지역은 네. 잘 몰라요. 네. 그럼 물론 이제 아는 지역 얘기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대략은 이제 뭘 알 수는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를테면 입지를 분석하고 이런 분들은 모든 지역을 다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략 아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 같은 네. 경우는 주로 저 이런 표현 자주 하는데 올책적 생각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이 없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방이니까 지방을 가요. 네. 그럼 그 지역을 분석을 하죠.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현재 어떻다 저떻다 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말겠다 결정을 하면서 진입 시점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지역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네. 그럼 그래도 또 그 지역을 갈까요? 그 지역을 안 가죠. 그 지역보다는 좀 상급지로 가게 되죠. 그렇죠. 부동산 특히나. 네, 그래서 그 돈을 또 벌었으면 또 상급지로 가고.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서울 수도권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럼 다른 지역은 사실 잘 모를 수 있다. 보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보지는 않기는 하죠. 네.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은 예측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지난 상승장, 네. 이번 상승장 말고 지난 상승장은 서울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이클을 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오를 때는 그 외의 지역이 안 올랐고 그 외 지역이 오를 때는 서울 수도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 2000년부터 2010년도 중반까지.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서 2014년에 서울 수도권이 떨어졌을 때는 네. 그 외의 지역들이 그때 많이 올랐거든요. 약간 시소 같은 거군요. 네네, 서로 간에 이렇게 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게 2015년 지나서는 그 유동성이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2014, 15부터 서울 수도권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들이 다 서울 수도권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각종 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 돈들이 다시 지방으로 갔죠. 지방은 지방대로 갔지만 또 이쪽은 이쪽대로 실거주들이 또 자기가 살 집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장의 특징은 대략 한 2017, 18, 19년도, 2020년 이럴 때는 전국이 같이 올랐어. 약간 이번 장의 특징. 그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이게 유동성이 전반이 펼쳤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이 투자라는 게 카페, 오프라인 위주였고 지금은 단톡, 밴드.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게 정보가. 속도가 빠르죠. 네, 그래서 이거죠. 야, 누가 어디 얘기했대. 그날 오면 그쪽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그냥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도 위험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전국을 골고루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세요. 이거든요. 너무 서울 수도권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역시로 갔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그렇게 광역시만 사랑하시면 안 되죠. 좀 싼 곳들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억이야 공시가는. 그래요? 그럼 저희가 또 거길 갈게요.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하거든요. 정부가 되게 공평하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요즘에는 이걸 또 분석해주는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막 다 네네. 올리잖아요. 그걸 이제 다 파헤치니까. 네, 그렇죠. 어떤 걸 펼쳐도 그 빈틈을 다 채워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되게 골고루 아니 이런 저가 주택 그렇다고 안 오르면 이분들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네. 거기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전국 부동산 자산의 균형 상승. 그렇죠. 그래서 덕분에 골고루 다 올랐거든요. 이제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정부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5대 광역시도 이번 상승장 후반기 때는 같이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제가 뭐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긴 했는데 이런 5대 광역시나 그런 데는 사실은 거기에 맞지는 않죠. 15 이상이 거의 많진 않죠. 네, 있긴 있는데 부산에서도 뭐 고가 주택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많지는 몇 개 정도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하는 주택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나 자산의 구조상 서울 서권에 비해서는 그쪽은 좀 더 가격이나 소득이 좀 낮다 보니까 네. 그만큼 이런 아파트를 오는 거를 구입하는 게 네. 쉬운 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얘기하신 대구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 대구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구가 2010년대 초반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와 이건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 그러다가 2000년 한 17년 이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역시 떨어지는구나. 한동안 제 좀 저 상태로 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구는 진짜 저력이 있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부터 다시 또 대구가 시장이 네.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뭐 미분양 낮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미분양 낮다는 지역을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해봤었거든요. 뉴스에 나온 거. 그랬더니 미분양 나은 게 사실은 공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입지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대구 안에서 조금 이제 구석.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광역시나 그런 데는 서울처럼 전철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데 저도 이제 가보면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여기는 뭐 이렇게 전철이나 이런 거 대중교통 중요하지 않다고 다 안 탄다고. 차 타고 웬만한데 다 금방 가니까. 한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데를 거의 대부분 이제 KTX 타고 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전철을 타거든요. 사람 많던데. 타면 사람 많이 타더라고요. 주말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들 말과 달리 되게 많이 타는데 속으로는 그러는데 그분들은 아예 안 타서 아마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구는 근데 올해 공급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동안은 네. 오르기가 쉽지 않은 건 분명히 맞죠.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공급도 많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또 이 공급이라는 건 신축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신축이 많아졌으면 당연히 이야기면 내가 신축 들어가 살고 싶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 하락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또 쏟아지니까 내가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많잖아요.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데 네.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오르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구나 그런 데는 오기대 강역시 그러면 똑같이 향후 1, 2년 내에 그렇게 오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오르기 쉽지 않다면 좀 더 깔끔하게는 조금은 하락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이분법적으로 상승이다 하락이다. 만약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얍삽하게 보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피해 가시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를 좀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이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결국 세 집단이잖아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분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는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네. 1주택자는 물론 이제 1주택자들 중에서도 두 부류는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자가주로 살면서 상급지로 이사 가려고 하시는 분들. 네. 또 하나는 전세로 살면서 투자 목적으로 하나 샀거나 아니면은 일단 실거주를 하는데 미리 사놨거나 갭으로. 네. 이런 분들은 결국엔 실거주로 봐야 되는데 후자인 경우에는 투자 목적으으로 네. 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봐서 살 수 있으면 사라가 제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모순되기는 해요. 아까는 뭐 올해나 내년에 봤을 때 좀 오르긴 하겠지만 길게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했었으니까. 근데 굳이 왜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실거주자들이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 언제 집을 살까인 거죠. 언제 집을 살까요? 떨어졌을 때? 실제로 떨어졌을 때는 공포에 사기 쉽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올해도 오르고 한 달에도 오르고 1년에도 오르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서 후회, 안 사서 후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럼 사서 후회한다는 것은 왜 후회를 할까요? 샀는데 후회한다는 거.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떨어졌으니까 후회를 하겠죠. 네. 그런데 올랐으면 후회하지 않겠죠. 아우 너무 땡큐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둘 중에 샀으면 후회하거나 후회하지 않거나 둘 중에. 네. 그런데 안 샀습니다. 네. 안 샀는데 후회합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가격이 올랐던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올랐으니까 후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안 산 사람 입장에서는 올랐으니까 살 걸 이렇게 돼. 그럼 산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맞는 거죠. 근데 사신 분은 떨어졌을 때 후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내가 실거주 목적이니까 그냥 떨어져서 그냥 버티면 돼요. 네. 거기서.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 내가 뭐 대체적으로 실거주로 그 집을 매수해서 입주하신 분 입장에서는 1, 2년 살고 이사 가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죠. 5년, 10년은 살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것도 뭐 대부분 담보대출이 30년인데, 네. 그러면 일단은 10년은 최소 산다 생각하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그 기간 안에 내가 산 가격보단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비슷해질 가능성이 커요. 10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목적을 볼 때는 사는 게 맞죠. 근데 하락했습니다. 네. 안 샀는데 너무 기뻐요. 네. 그럼 이제 하락했으니까 사면 되죠. 네. 그럼 살까요? 더 떨어질까 봐 좀 그렇죠. 기다릴 것 같기도 하고. 절대로 못 사요. 그러니까 뭐 10억인데 한 7억이 됐습니다. 그럼 역시 안 사길 잘했구나. 뿌듯해. 그럼 이제 살까? 아니죠. 6억이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게 끝인지 아니면 여전히 한 건지 그걸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걸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네. 그냥 잊고 지내죠. 잘했다 그러면서. 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얘가 6억이 아니라 8억이 됐대요. 아 사기 또 쉽지 않죠. 전에 그러면은 네. 아니까 내가. 나의 기준점은 7억이거든요. 네. 그럼 못 사요. 그런데 얘가 10억이 됐네? 그럼 더 못 사죠. 그래서 결국 못 사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못 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언제 사느냐? 오를 때 사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일단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은 자기가 봐서 여기서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범위 내에서 산다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만약 하락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 무리를 하면은 원금 이자를 내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그거는 안 되잖아요. 만약 혹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원금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떨어지든 오르든. 그럼 그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주택을 샀다라고 하면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다주택자, 흔히 말하는 적폐. 네. 적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유행하는 게 이제 법인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법인 하나 세워서 하나 사고 또 세워서 또 하나 사고 또 사서 이런 식으로 법인을 몇 개를 갖고 있는 도대체 얼마나 큰 부자야 뭐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를 그렇게 저는 찬성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할 말은 아니고 말씀하신 거에 근거하면은 내가 3주택, 4주택인데 더 사야 되느냐? 라는 거를 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그럴 시기는 아니죠. 왜냐면은 이분들은 더 산다고 하면 일단 취득세만 해도 12%거든요. 3주택자면은 그럼 1억짜리 집만 사도 12%예요. 물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억 공시가 이하면은 12% 아니고 물론 이제 이건 그런 규제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또 보유세도 있고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이미 보유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더구나 또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자는 제가 볼 때는 뭐 한 두세 개 정도 갖고 있으신 분들일 텐데 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막 한두 채 샀다라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돈은 없고 그냥 손 빨고 있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갖고 있으면서 뭐 가격이 올랐을 때 네. 그거를 팔고 새로운 거를 매수하고 이렇게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추가로 막 하시는 건 네. 이건 물론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뭐 어차피 12% 세금 내고 뭐 어차피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그거 비용 처리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정말 멋지신 분이긴 한데, 네. 왜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니까. 원래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없으면 적금하면 되지 뭐하러 투자를 해. 이런 관점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 관점에서는 좀 지켜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감당할 범위 내에서 사라고 하셨는데 네. 이 감당할 범위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내가 살 수 있는 게 내가 나만의 기준에서 상급지, 중급, 차급지 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가능한 한 부동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최대치 사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전자제품도 이왕이면 좋은 거 사는 게 나중에 잘하잖아요. 괜히 그 돈 아꼈다가, 네네. 아이씨, 그럼 뭐 한 10만 원만 더 보태서 저거 사면 되는 건데,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그게 의외로 쓰다 보면은 크게 느껴지잖아요. 네. 부동산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가격이 오를 때를 보면, 네.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액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비율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7억이 10억 되거나 네. 뭐 5억이 7억 되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7억이 10억 되면은 3억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5억짜리가 그렇게 치면은 8억이 오르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7억이 10억 되는 그 퍼센트 있죠. 대략 30% 올랐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짜리도 대략 30%는 6억 5천이 되죠. 네. 그 비율만큼 저는 오른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감당 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걸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수익도 크지만 거저하는데 훨씬 더 만족스럽죠. 왜냐면 그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격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입지 분석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네,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찾으면 그게 최고 입지. 네, 그렇죠. 특별한 일 없으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신축일 때는 입지보다는 그 상품 때문에 비쌀 수는 있는데, 근데 특히나 이 서울 서권은 웬만하면은 대부분 입지 좋아요. 그럼 집 살 때 대출 흔히 말하는 뭐 연끌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연끌이요. 네. 지금은 기본적으로 뭐 연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서 되는 데까지 그냥 다 해도 되는 걸까요? 감당 범위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당 범위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한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워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저도 작년 딱 2년 전까지는 정말 무서워했고 굉장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네네네네. 성향 아시겠죠?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사실은. 네.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집을 살려고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사람들이 대출, 세금이에요. 네. 대출과 세금. 그렇죠. 근데 실제로 세금은 얼마 안 되거든요. 1주택자면은 이게 종부세 해당돼도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게 2주택자, 3주택자에 따라서 그 비율이 종부세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몇 천만 원 이렇게 내신다는 분 보면 대부분 1주택자는 아닙니다. 네. 대부분 2주택, 3주택자일 때 그 비율이 확 올라가 버려서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럼 이 대출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이라는 게 있죠. 네. 근데 그러면 좋은 대출한 것은 결국은 지렛대 효과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있으면 이거를 들으려면은 사실은 되게 힘이 들지만 지렛대를 이용하면은 작은 힘으로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렛대를 이용하는 레버리지가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다만 이 지렛대가 너무 길면 부러지죠. 그렇죠. 하다가 힘은 그만큼 덜 들어도 그래서 결국엔 너무 과한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네. 그럼 여기서 좋은 레버리지와 안 좋은 레버리지는 무엇이냐? 네.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레버리지가 하니까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이 대출이 네, 소비를 위한 대출이냐? 그러니까 그 소비를 위한 대출이면 사실은 이거는 자산 형성이 아니죠. 그냥 나의 만족. 요즘 표현으로 플렉스를 위한 대출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잠깐 내 만족이 되고 사람들에게 우아할 수는 있지만 그게 결국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차라든가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해당될 그렇죠. 수 있는 거겠죠. 네,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유튜브나 그런 데 플렉스에서 뭐 수익을 나면 그것도 사업이긴 한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게 아니라 와, 쟤도 저런데 나도 한번 하고 싶다 그러고 해서 하는 그런 소비를 위한 대출. 그거는 이제 안 되지만 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내가 담보 대출을 받아서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내가 5억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럼 매월 저축을 해서 예를 들어 10년에 5억을 모았어요. 근데 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매월 돈을 내서 10년에 다 갚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보면 10년에 똑같이 5억을 모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저축을 했을 때는 10년에 무조건 5억 플러스 예금이자입니다. 근데 이 자산을 내가 5억짜리를 하고 매년 원금이자로 10년에 다 갚는 걸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5억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00% 아닐 수는 있겠지만 자기 좀 더 돈 보태서 그러면은 10년 후에 얘는 7억 8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재석기 3, 4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확률상 아무래도 5억 이상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나는 매월 일정의 돈을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산을 취득해서 10년 후에 그거를 하는 게 적금으로 해서 5억을 만드는 것보다는 확률상 훨씬 더 이득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담보대출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러면도 대출의 무서움 좀 벗어나지 못하는 분한테 네. 뭔가 동기부여 한마디 해주신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동기부여는 안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것도 자기의 성향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 해도 네. 본인이 나는 싫다라고 하는 걸 그러면 물론 실행할 수 있겠죠. 실행은. 근데 이게 그나마 가격이 오르면 잘했다라고 하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똑같거나 그러면은 괜히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쌓이고 저는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저 적은 걸로 한번 해보시던가. 그러니까 갭 투자를 아예 적은 금액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짜리면은 내가 뭐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대출 받아서 1천만 원 정도야 4천만 원 있으신 분이면 뭐 그거 잘못했다고 해서 못 갚을 정도는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시면 본인이 생각보다 뭐 이거 뭐 원금이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갭투자했던 게 예를 들면 1,000만 원 올랐네? 물론 이거 팔아봤자 뭐 세금 떼고 그러면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올랐네? 라는 걸 느껴보는. 그래서 왜 보면은 작은 성공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 네. 좀 어느 지역이 유망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내신 책이 또 경기도 아파트 지도니까 경기도를 굉장히 빠삭하게 공부하셨을 텐데 네. 수도권 지역의 베스트 3 좀 어디가 있을까요? 베스트 3라고 하면은 판교, 판교, 광교, 강교 동탄.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질문에 대한 답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뭐 틀린 답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정답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아, 다만 입증하는, 너무 정답이다 보니까 뭐 하는 짓이야 치사하게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네. 저는 분명 정답을 마치 얘기했어요. 지금 서울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가 했을 때 강남. 그렇죠. 강남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왜? 그랑 똑같긴 하지만 뭐 그게 정답이니까요. 네. 입지 따졌을 때 여기가 제일 좋다는 거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저평가된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다음에 지금은 싼데 사람들이 잘 몰라 싼데 네네.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저평가가 재평가를 받아서 네네. 오를 만한 곳 찾을 텐데. 그게 그 저평가와 재평가라는 표현이 되게 힘드네요. 일단은 경기도에 있는 지역에서 최근 1, 2년 동안 안 오른 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설마 거기까지 라고 하는 동두천에 이런 데도 다 올랐거든요, 작년에. 올랐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뭐 다 올랐다는 게 무슨 1, 2천 오른 게 아니에요. 5천 1억까지 이렇게 확 올랐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평가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대신에 그거는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 랜드마크 아파트라는 것은 그냥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포에서는 마레프 같은. 네. 제일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15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지역 경기도니까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겠구나. 4억에서 5억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은 1억이 올랐고 대체적으로 한 25% 정도 오른 거잖아요. 네. 428?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략 20% 조금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이 얘는 지금 3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얘도 25% 오르려면은 대략 3억에서 3억 한 8천, 7천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3억 1천밖에 안 돼요. 네. 그런 것들은 얘가 그래도 4, 5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찾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만한 것은 지금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안 오른 아파트는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아직까지 안 오른 아파트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있어요.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보셔야죠. 왜요? 일단은 오차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일단은 100세대, 200세대 이런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아파트는 실제로 단지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거창하게 얘기하면 한국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단지라는 겁니다. 그냥 그 아파트 자체가 하나의 마을이에요. 맞아. 저 그거 어디서 느꼈냐면 제 아는 분이 반포자에 살아서 네. 한 번 놀러 갔거든요. 네. 길을 잃을 뻔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00세대라서 네. 아니 무슨 안에 단지 안에가 그냥 마을이야. 그렇죠. 예. 너무 커서. 그 안에서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하나의 마을이에요, 사실은.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그 단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은 돼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죠. 그 동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이사를 가겠다. 그럼 그 아파트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아파트를 아니까. 근데 100세대, 150세 이런 아파트는 잘 모르겠죠. 그 지역 동네에서도 주민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 그 아파트는 몰라요. 너무 모르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냥 실거주 할래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그냥 들어서 그러면 뭐 말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500세대 이상이 돼도 대단지일수록 또 관리비도 적게 들어요. 맞아. 그렇잖아요. 엠빵하니까. 네, 그리고 또 단지가 크니까 그만큼 주차장 여유도 또 사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00세대 이상인 단지로 한정을 해서 지역에 있는 좀 덜 오른 아파트 랜드마크에 비해서 비율상 네. 그렇게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는 근데 가격이 조금 저렴한 지역 중에서 다산, 하남, 평촌 언급이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일단은 뭐 그런 곳들이 네. 다산, 그리고 별내, 그러니까 평촌보다는 별내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곳들이 현재 신도시 개념은 아니고 새로 택지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만든 도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현재 아쉬운 게 다 신축이에요. 신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택지 개발에서 신축 아파트가 있으면 대부분 소득이 비슷한 분들이 살아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이렇게 분란이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긴 한데 근데 단점은 대부분 이런 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선 서울로 오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교통편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통편은 전철이 할 수 있거든요. 그나마 하남은 최근에 5호선이 뚫려서 5호선 타고 8호선 타면 잠실로에서 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현재 전철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아까 얘기했던 별내나 이런 데는 8호선이 현재 예정돼 있거든요. 다산. 뚫리는 순간 가격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실제로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거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간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데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한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참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전철이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광역버스나 승용차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 쉽지 않죠. 특히나 광역버스나 이런 건 아시겠지만 거기 뭐 한 서서 간다. 차 막히면 1시간 동안 서 있어야 돼요. 짜증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앉으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전철은 서 있어도 사실은 금방. 네, 그렇게 짜증나지 않거든요. 전철은 시간 딱딱딱 맞추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결국에는 그런 게 되면 지금보다 가격은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용인에서 수지구에서 수지구청이 있는 신분당선이 없을 때는 그쪽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역버스를 타고 강남을 출근했거든요. 그리고 이 분당선이 있는 쪽은 좀 이게 좀 돌긴 해도 그래도 분당선 전철을 타고 선릉으로 해서 이렇게 출근을 했었어요. 신분당선이 뚫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쪽 가격이 확 뛰었습니다. 왜? 강남까지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쪽을 선호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강남 접근선을 되게 중요하게 저는 여기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 전철에 뚫렸을 때 그 해당 동네의 가격이 오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서울에 얼마나 접근성이 있게 되느냐의 전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언급한 지역들은 이제 전철이 곧 뚫릴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역에서 서울과 경기에서는 강남 접근성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입지 선정할 때 그럼 고려해야 될 좀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접근성. 그러니까 강남에 얼마나 빠르게 편하게 갈 수 있느냐. 편하게까지는 힘들고요. 네. 그거는 쉽지 않죠. 뭐 이를테면은 마지막 종점역이면 그나마 앉아갈 수는 있긴 하지만 대신 거꾸로는 이제 집에 갈 때까지 힘들 수도 있죠. 강남에서 가려면 오히려. 근데 강남에 한 번에 얼마나 그래서 보통 이거를 시간당으로 따지긴 하거든요. 보통 이제 도어 투 도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출입문 열고 회사 사무실 여는 데까지 몇 분 걸리냐. 30분 이내에 가는 게 최고. 근데 이거는 경기도에서는 좀 힘들죠. 대부분 서울 내에서
근데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신분당선이나 이런 데는 30분 내에 도가 되는 데들이 있죠. 네. 마포에서 공동역에서 30분 내에 강남까지 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어렵죠. 어려워요. 그거는. 마포도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그래도 상급지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편 네, 아니에요? 상급지죠. 근데 강남 가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걸 다 갖추긴 힘들죠. 뭔가 하나 부족해야 오히려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 좀 마포가 그 가치 인정받는 거는 광화문과 그 강남, 그다음에 여의도 이 3대 일자 중에서 이 나머지 두 개는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그렇기도 하고 이 마포구가 서울에서 가장 한강변을 많이 맞닿아 있어요. 25개 구 중에. 실제로 마포구는 상암까지도 가거든요. 네네네. 되게 이렇게 커. 보통 이렇게 되는데 한강 이렇게 돼 있으면 한강 따라서 이렇게 마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강 조망권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한강 조망권은 사실 강남에서 보는 한강 조망권은 한강 조망권이 아니죠. 강북에서 보는 한강 조망권이 한강 조망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남향을 선호하거든요. 네. 남향이란 얘기는 이제 남쪽으로 이제 베란다로서 거실에서 보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강북에 있어야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한강이 드넓게 보이는 건데 강남에서 보는 한강은 싱크대에서 보는 한강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어디가 더 한강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마포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강화문, 여의도는 금융 모든 기관이 그쵸.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만큼 소득이 높은 집단은 잘 없어요. 없을걸요? 네. 실제로 뭐 NLA 이런 분들 보면 뭐 연봉 1억 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마포는 사실 공동이나 이런 데는 뭐 굳이 승용차 없이 버스만으로도 10분, 15분이면 오거든요. 막혀도 30분이면 오죠. 맞아. 여기서 또 광화문도 그렇고. 여기 저도 뭐 가끔 여기 자주 오면은 걸어가거든요. 광화문까지. 끼껏해야 3, 40분. 충분히 걸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가까우니까 또 신축 아파트들도 되게 많이 생겼고 네. 그런 효과들이 이제 마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강남 접근성이 있는데 다만 그 강남 접근성이 전철일 때만 중요합니다. 전철이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직주 근접. 얼마나 우리 집에서 나가서 회사까지 가까이 가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도 결국은 전철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군도 중요하고 뭐 이런 건 말 따지기는 해요. 근데 학군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보면 학군이 중요한 데가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 외에도 또 몇몇 이제 학군으로 중요한 몇몇 지역들이 있기는 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실제로 그렇게까지 학업에 대해 목매다는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얼마나 출퇴근이 가깝냐가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분당하고 일산이죠. 그러니까 처음 둘 다 생겼을 때는 가격 차이가 없었어요. 아, 비슷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분당이 훨씬 높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분당보다는 일산이 더 쾌적해요. 네. 더 쾌적해요. 살기에는. 일산 호수공원도. 예, 더 쾌적해요. 근데 흔히 말해서 이런 직주 근접. 그래서 일산에서는 강남까지는 거의 힘들죠. 폭이. 그러니까 3호선을 타고 가면 저 같은 게 대화역에서 한번 교대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3호선. 1시간 반쯤 걸려요. 네. 자고 일어나도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마포 지금 공덕동 사는 저도 강남에서 약속이 그렇게 싫어요. 그러니까요. 지하철을 몇 번 타야 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더나 일산에서 굳이 하면 광화문에서 오는 것도 3호선을 타거나 광역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래서 왜 우스갯소리로 일산 같은 경우는 아빠들의 지옥, 엄마들의 천국 이런 얘기까지 사실 있거든요. 애들 키우기도 좋고 유흥시설도 이유가 별로 있군요. 없고. 예.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 접근성도 아까 신분당선도 있고 그게 있기 전에도 광역버스로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가격이 많이 물론 또 분당이 생겼을 때 강남 사는 사람들이 분당으로 많이 있어도 가긴 했었어 초반에는. 근데 갔다가 기반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강남으로 오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얼마나 직주근접이 좋으냐에 따라서 특히나 경기도는 특히나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죠. 네. 자, 그러면 GTX 있잖아요. 네. 요 호재가 아파트 값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요? 영향을 주기는 주죠 크게. 네. 그래서 보통 이런 호재라고 하죠. 개발 호재. 그렇죠, 그렇죠.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그게 뭐 인도원이나 이런 데가 GTX역으로 선정된다. 된 건 아니지만 된다라는 것 때문에 확 올랐거든요. 네. 근데 또 확 오른 다음에 또 연말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호재 때문에 오르는 것들은 또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폭이 좀, 진폭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3번에 걸쳐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번이요?
개발 발표했을 때, 그다음에 착공했을 때, 그다음에 준공했을 때 이렇게 하는 대신에 개발 호재 발표했을 때 사면은 가장 수익이 커요. 가장 쌀 때 사는 거겠죠. 그렇죠. 대신에 한 새벽 3시에 잠을 깰 수가 있어요. 가격이 다시 떨어져서. 막 이러면서. 네. 대신에 착공했을 때 네. 하면 개발 호재 발표했을 때보다는 좀 더 비싸게 사는 거죠. 비싸죠. 대신에 요거는 한 12시까지 잠이 안 잘 수는 있어요. 답답해서. 네. 그리고 준공할 때 사면 가장 비싸게 사는 거죠. 네. 준공됐을 때. 대신에 매일같이 2다리는 뻗고 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준공 때 사라고 말씀을 드려 차라리 네. 괜히 그런 거 해봤자 괜히 마음고생하고 그럴 바에는. 근데 대신에 준공 때 하고 나서도 가격은 오르거든요.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준공한 다음에 전철이나 GTS가 뚫려야 그걸 이용하게 되거든요. 몇 번 이용해보면 좋네? 라고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또 한번 뛰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대략 준공하겠다라고 했을 1, 2년 전에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근데 준공한 다음에도 가격은 좀 오르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분당선 그런 데가 수지구청역이나 이런 데가 준공하고 나서 많이 뛰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분당선 라인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확실하게 하시면은 오히려 얘가 개통된다. 왜냐면 개통된다라고 하고서도 막 2, 3년 더 지연되긴 하거든요. 네. 그럼 오히려 그때가 더 타이밍일 수 있죠. 그래서 GTS가 분명히 영향을 크게 미치기는 하는데 그걸 개발 호재만 갖고선 그걸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또 GTS가 지금 10년은 최소 걸리거든요. GTS 지금 A부터 C, 뭐 D도 하겠다, 뭐 E도 하겠다 이런 말까지 있기는 한데요. 더구나 이 가장 빠른 GTS C 노선 같은 경우도 현재 동탄에서 삼성으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삼성에서 저 일산까지 가는 거. 그래서 일산이 GTS가 되면은 30분 만에 오기 때문에 완전히 그때 가격이 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뭘 안 하고 있어요. 네. 얘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삼성역에 그 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 실제로 1, 2년 내는 원래는 2023년이 완공을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동탄에서 삼성이. 3, 4년 걸릴 거예요, 못해도. 역도 안 만들어, 역 만드는 데만 말도 3, 4년 걸리는데.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그것만 보고 한다고 하는 건 리스크는 꽤 큰, 그냥 여유 있게.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 그날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를 이야기했으면 또 서울을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네. 서울에서 이제 가장 뭐 좋은 데는 뭐 강남이니까 뭐 안 여쭤봐도 되는 거고 네. 가장 좀 저평가된 곳은 좀 어딜까요? 저평가를 되게 사랑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서울이 25개의 구가 네. 있는데 이거를 무슨 뭐 급수를 나누기도 해요. 일단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제일 상급지 한 5개 5로 친다면 어디죠? 보통 그거를 5로 얘기하진 않고요. 보통 이제 강남 4개구, 강남권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아, 강동에 여기 속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강동에 속하냐면 강남 4구라는 편을 나왔을 때 약간 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도 강남은 또 서초를 했을 때 되게 싫어했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다 또 송파가 끼니까 또 서초 강남에 또 자존심 상해 했었고 강동이 끼니까 또 이 3구에서 되게 자존심 상해 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2030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때 강남 꺼냈을 때 강동구까지 4개 구를 포함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걔네 4개를 일단은 얘기를 해요. 근데 강동구가 거기 끼긴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외에는 이제 마용성,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네. 요게 이제 근데 요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강남 바로 옆에 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요 구들이고 그 다음으로 또 뭐 이렇게 뭐 동대문구 이렇게 또 이제 그 옆으로 점점 퍼지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 25개 구에서 평당으로 칠 때 저 하위 한 5개에서 7개고 네. 요쪽 지역을 살펴보시면 그나마 좀 되겠죠. 이쪽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이 강남이 오르면 그 다음에는 마용성이 오르고 이게 차례 오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만 보면은 노원구나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뭐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 뭐 이런 데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구에 아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상 덜 오른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500세대 이상으로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까지 자기가 정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때 어쨌든 뭐 주택이랑 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뭐 등등이 있을 텐데 네. 어떤 거 골라야 되고 아파트라고 한다면 또 아까 전에 뭐 세대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좀 아파트로 가야 될지.
될 수 있으면은 500세대 이상으로 하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그 아무래도 그 단지를 선택을 할 때는 8사가 많은 단지를 선택하는 게 일단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평수.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단지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8사가 있는 많은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는 그만큼 아무래도 집주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8사 정도 되면은. 네. 근데 5구는 대체적으로 임차인이 사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보다는. 그 차이가 있네. 생각을 해보세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살고 모든 커뮤니티는 이용을 하지만 이사 갈 생각은 분명히 있거든요. 내 집은 아니잖아요. 내 집은 아니죠. 네. 여기도 제 집은 아닌 거지. 네, 그러니까 8사는 내 집이잖아요. 좀 더 신경을 쓰죠. 그렇죠. 아파트의 관리나 이런 것도 더 신경 쓰고 네. 내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네네. 근데 임차인은 내 가치를 올릴 거라까지는 생각 안 하죠. 내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8사가 많은 집은 그만큼 좀 더 신경을 쓰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집주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8사, 5구 이런 걸 할 때도 예를 들어서 8사가 1000세대가 있고 네. 5구가 1000세대가 있다. 똑같이. 그러면은 네, 그러면 당연히 8사가 1000세대에 있는 곳들이 단지가 훨씬 큰 곳이죠. 왜냐면 5구 한 3개가 있으면 8사 2개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8사 1000세대면은 대지가 크다는 뜻이죠. 네. 그럼 그만큼 쾌적하다는 뜻이고 동의 동각극도 넓다는 뜻이고 주차장도 좀 더 널널할 테고. 근데 5구가 1000세대라는 것은 그만큼 동과 동간극도 좁다는 얘기고 그만큼 여러 가지로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1000세대인데 8사가 700세대이고 5구가 300세대. 근데 이쪽 1000세대는 5구가 700세대고 8사가 300세대.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5구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8사가 700, 5구가 300세대인 곳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왜냐면 이쪽이 훨씬 더 쾌적하고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해당 단지에 대한 애착이나 관리나 네.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쓰니까. 그렇죠. 네. 그쪽을 골라서 하면 된다. 자, 최근에는 어쨌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오름세로 느껴졌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이게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뭐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조세가 있는데 네. 이런 시기에 좀 투자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 좀 뭐라 생각하세요? 태도라고 하면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주말이면 네. 온갖 부동산 관련 강의들이 있습니다. 맞아.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많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오프라인이 많이 줄긴 했지만 이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자 그럼 오늘만 해도 이런 부동산 강의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 돼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는 아마 되겠죠. 1000명 정도. 그럼 이분들이 1년 후에도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0%가 안 돼요. 그 10%가 안 되는 사람 중에 또 1년 후에도 여전히 투자를 하신다는 분들은 또 10%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유튜브나 또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그거를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90%의 사람들은 결국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하는 이유는 나도 해보겠다라고 와서 했는데 이건 뭐 공부도 공부고 또 부동산은 현장을 가야 되는데 현장을 가는 것도 생각보다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나 이런 겨울에 그래 오늘 현장 가자. 오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하 5도로 야 이거 다음 주에 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연휴네. 그러면 또 그걸 결국에는 이겨낸 사람이 결국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 했어요. 5천만 원 가지고 했어요. 투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게임하고 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뭘 봐 보기는 그렇죠. 끝난 거죠. 그럴 때만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하락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하락이든 상승이든 나는 계속해서 시장을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투자를 직접 하지는 않을지라도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지역이나 아파트나 계속해서 나름대로 필터링을 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어떤 식으로 가격이 변하는지도 꾸준히 관찰을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 투자를 한다는 게 3년, 5년 만에 승부를 보겠다. 이런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도 간혹은 있어요. 간혹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는 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정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해봐서 되면은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9명은 안 돼요. 근데 99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해보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어차피 이거는 5년 뭐 3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걸린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어차피 나는 100세 시대인데 투자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70
80대까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거는 단기간에 해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저도 그걸 바라지만 우리 모두 바라지만 정말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극히 드무니까 또 그런 분들이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 결국에는 그거를 바라보고 했다가 실패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보다는 10년, 20년 계속해서 나는 꾸준히 할 거다. 그럼 내가 비록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돈이 있을 때 하자. 그때를 해서 지금 공부를 하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은 다음에 공부를 안 하고 하거든요. 곧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투자를 강의를 드리면 그분들의 생각도 저는 맞다라고 보여요.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가지고 한 번 투자하면 더 이상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들어도 방법론을 막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하면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찾고 지역을 찾고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를 찾아서 이 아파트를 선정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론을 쭉 설명을 해 주는데 강의를 가면 그런 방법론 쭉 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5천만 원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지역을 이런 아파트를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러다 그래서 이제 당장 달려가거든요. 어차피 나는 뭐 투자 하나 하면 끝났는데 뭐 더 내가 방법 알아서 뭐해 또 이것도 할 것도 아닌데 근데 결국에 그 방법을 공부하고 하신 분들은 계속 하는 거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하나 하고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르면 오른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안 해요. 결국에는. 왜? 그냥 한 건 했으니까 해봤구나 그러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왜 럭키책에도 쓰신 것처럼 로또에 당첨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일단 로또 사야지. 그렇죠. 근데 로또를 사지도 않고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봤자 천일을 기도해도 그래서 신이 화나서 응답을 하잖아요. 제발 로또를 사. 기도하기 전에. 사야지 뭐.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결국에 돈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내가 공부를 해서 그런 준비가 돼야지만 그 돈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렇게 표현해서 부하 내동식으로 사다 보니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실패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돈이 없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장을 살펴보는 게 하락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죠. 상승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상승이다, 하락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하지만 그거를 관찰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공부를 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계속 집중하시면서 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게 굉장히 늦었던 분들도 어차피 이게 뭐 단기간에 3년내 5년 승부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이제 짧게는 정말 10년일 거고 뭐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60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10년, 60년 사이에는 사실 상승기, 하락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올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자산이 더 늘어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먹을수록 자산이 형성이 안 되면 그게 더 비참하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늘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산도 늘어나는 사람이다. 왜?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도 읽고 관련된 시장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당연히 어제보다의 오늘의 나가 최소한 책 한 장이라도 읽었으니까 네. 어제보다는 내가 아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 지날수록 나는 더 잘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주식 같은 경우 2020년에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이 동학개미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 돈을 번 것들은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이게 또 한 해가 반복되다 보니까 2021년에는 굉장히 힘들면서 정말 2020년에는 우리가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는 거를 바로 1년과 1년을 비교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도 보면 이게 좀 길어서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만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내리 오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 지금 유튜브라든가 강좌라든가 책을 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실력과 경험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운이 좋았다는 것도 절대 부정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기에는 돈을 벌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질 텐데 그렇죠. 이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만약에 진짜 우리가 지금 하락기 온다 칠게요. 네. 하락기가 오면 어떻게 돈을 벌어요? 하락기가 오면요. 돈을 벌기 힘든가요, 실제로? 일단은 돈을 벌기 힘들겠죠. 네. 왜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난 상승장 때도 스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부동산 스타들이. 그래서 강의도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전 보거든요.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지. 귀찮게 내가 뭐 놀아야지. 아니면 자아성찰을 자기 개발을 하거나 굳이 내가 니네들 앞에서 뭐하러 이래. 인 거고 두 번째는 같이 녹아 사라진 거죠. 90%는 녹아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더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데미지가 더 크죠. 그렇죠. 회복할 수가 없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차라리 적게 시작했을 때 실패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1,000만 원 넣고 실패하면 아유, 뭐 다시 뭐 그렇죠. 돈 모아서 하면 되는데 한 5억 넣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내 돈 전액이기도 하지만 그게 100% 여윳돈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해봤잖아요. 네. 해보니까 돈을 넣으면 벌고 돈을 넣으면 벌고 그럼 점점점 가면 갈수록 돈이 커지긴 커지는데 순수한 내 수익이 아니라 영끌한 돈까지 거기 보이잖아요.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해봤으면 오히려 더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서 사라진 이유가 거의 대부분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락이 왔을 땐 사실은 2010년대 초반 이럴 때는 대부분의 그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사실 상승기에는 부동산 경매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얘가 감정가가 5억이에요. 네. 5억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한 4억 한 5천, 6천 이 정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상승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5억일 뿐 실거래는 6억이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5억 8천 이렇게 써서 낙찰을 받아요. 그래도 2천 정도 싸게 산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금 떼고 뭐하 그러면 그냥 해당 단지 가서 금매 사는 게 낫거든요. 2천만 원 어떻게 아니면 상대방한테 얘기해, 매도자한테 얘기해서 2천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이게 차라리 편하지. 맞아. 경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사람 내보내야 되고 이사비도 줘야 되고. 근데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승기에는. 물론 상승기에도 돈을 버시는 경매를 통해서 버시는 분들은 많이 있긴 한데 근데 하락기에는 감정가가 5억이에요. 근데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거래는 예를 들어서 4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통 부동산 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서울은 20%를 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30% 떨어지거든요. 그럼 5억이면 서울은 4억에서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3억 5천에서 시작해요. 그럼 서울에서는 4억에도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그럼 두 번 떨어져서 3회차에 그러면 여기서 4억에서 또 20% 떨어지니까 3억 2천 이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때 뭐 3억 5천에 쓰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장점이 뭐냐? 3억 5천에 낙찰 받자마자 즉시 5억의 수익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하락기에는. 네. 왜냐면 이미 나는 산 즉시 돈을 이미 번 상태거든요. 네. 왜냐면 뭐 이것저것 떼면은 또 5천만 원 순수익은 아닐지라도 2천만 원 수익은 분명히 될 건데 그것도 하락기이기 때문에 모든 규제는 다 풀어줍니다. 투기가열, 뭐 규제, 대출도 어느 정도 풀어줄 거거든요. 지금보단 조금 풀겠죠. 많이 풀어주는 않긴 하겠지만 네. 그럼 그로 인해서 훨씬 더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럼 그걸 즉시 팔아도 되고 아니면 일단은 말씀 것처럼 현재 4억인데 전세는 예를 들어 3억일 수 있어요. 네.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3억 5천에 샀다. 그럼 걔 5천원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로 5천원 이미 번 거잖아요. 그럼 2년에 팔면 되죠. 그래서 하락기 때는 경매가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경매 빼고는 하락기에는 돈을 버는 게 실질적으로 거의 좀 힘든 건가요? 이게 그 하락기에는 사실은 갭 투자가 성행하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 월세 투자를 성행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갭 투자라는 거는 그 자체가 상승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갭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전세잖아요. 외국은 그렇게 치면은 갭 투자가 있을까요? 전세가 없죠. 우리나라만 있나요? 네, 우리나라만 있기 때문에 외국은 갭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월세 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월세 투자를 하면 개인들도 그런 월세 투자를 할 텐데 일본도 월세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다만 얘네들은 그거를 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이에요. 사업자를 내서 걔네들은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외국은 이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걸 다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외국에 비해서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가계부채가 크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계부채의 연체율을 보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연체율이 현재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좀 심각한 상황일 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은 특히 월세 투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증금이 작아요. 대신에 월세가 보통 자기 소득의 대략 3분의 1을 월세로 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2010년 초반에 할 때 보면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으면 네. 당연히 하락이고 오르지 않으니까 월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 1억이 있고 요 옆에는 1,000만 원에 40만 원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네. 그럼 당연히 1,000만 원에 40만 원에 들어 살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전세 대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저거 1억 가려면 9천만 원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9천만 원 대출 받았더니 매월 내는 이자가 30만 원이래요. 네. 그럼 어떤 걸 택하겠어요? 전세요. 어차피 나는 30만 원을 매월 소비하나 40만 원을 소비하나 똑같이 사라지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전세를 가버렸거든요. 그러다 월세가 한동안 안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 제외하고도 나는 10만 원 이렇게 15만 원 남았거든요. 그러다가 가격으로는 보너스로 되게 좋은 거고. 그래서 하락기에는 경매를 많이 했던 건데 그 외에는 사실은 갭 투자나 이런 거는 그렇게 사람들은 선호하지는 않게 돼요. 경매 뭐고 간에 아니 오를 걸 생각해야지 그렇죠. 갭을 하죠. 그때문에 그럴 때는 그래서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 사기는 하죠. 대한민국도 사실 인구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이 하락할 거라 보는 입장도 있고 또 반대로는 인구가 줄지만 1인 가구는 늘어나서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가격이 또 오를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던데 네. 이걸 종합적으로 딱 해석하면 우리가 뭐라 판단하면 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네. 늘 제가 이제 저 책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인구는 줄어도 세대수는 늘어난다는 게 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지만 부동산 상승론자의 주장이잖아요. 네. 하락론자는 무슨 소리냐. 결국에 인구는 주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각 도시들이 현재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도시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인구가 줄면이 그 사는 분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광역시나 이런 데는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은 좀 소도시나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도시로 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50만 명 이상인 도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왜냐면 그런 50만 명 이상이라는 뜻은 결국 산업단지가 있건 뭐가 있건 간에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좀 힘들 수는 있죠.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네.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도시가 사라진 적은 없대요. 흥망성쇠를 좀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래 서울 서권만 그래서 나중에 살아남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서울 서권은 가장 큰 도시고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이야기하면 대도시로 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한번 승부를 걸자 그러면 이야기하면 서울 서권에서 서울로 가죠. 더나 서울 오면 최소한 식당이라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소도시 같은 경우 식당에서도 일을 못 하거든요. 대부분 가족 단위로 하는 거지. 그렇죠. 여기는 뭐 알바라도 할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보면 서울 수도권은 서울은 좀 줄긴 했지만 경기도만 놓고 보면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준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한다. 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1번이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자 그러면은 유럽 인구가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러면은 걔네들은 주택가격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가 줄고 있으면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그렇죠. 돼요. 근데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아, 우리가 더 많이 올랐어요. 네, 1년 단위로 치면 우리보다 더 많이 올라요. 우리는 뭐 이를테면은 물론 작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난 뭐 4, 5년으로 데이터를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유럽이 더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네. 그럼 이거는 단순하게 인구만 갖고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 반론도 있을 수 있죠. 유럽은 난민이 많지 않니? 근데 난민이 무슨 뭐 우리나라 치면 8사제곱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왜 따로 이런 빈민촌에 이런 데 살게 하는 거지. 그것도 이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좋은 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낡은 집들은 그래서 보통 이것도 소득분위로도 많이 따지거든요. 소득분위 1분위 분들이 제일 이제 돈을 많이 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은 더 좋은지 그러면 그 다음 소득분위가 그 집을 또 차지하고 차지하고 그래서 많이 낙후된 곳은 결국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또 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돌게 되거든요.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방치하면은 만약 그런 빈집들이 막 속출에 막 다 나가서 그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범지대가 되죠. 우범지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집값이 떨어지겠죠. 집값 떨어지는 것도 집값 떨어지는 거지만 정권의 문제가 생기죠. 일단 구청장부터가 투표로 응징을 하죠. 이런 거 해결 안 하고 뭐 하세요? 막 이렇게 되면 그럼 구청장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상위 정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재개발 한다든가 뭘 해서 또 이제 대도시는 그런 게 끊임없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순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구가 준다고 해서 분명 인구가 주는 건 팩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10년, 20년 내로 갑자기 가격이 그래서 폭락한다든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세대수는 계속 또 늘어나니까. 네. 자, 저자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반 지인이 있어요. 네. 그분이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뭐 하라고 시킬 것 같으세요?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그 사람이 1억을 한 번에 넣을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거를 좀 쪼개서 넣을 것이냐. 네네. 근데 1억은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게 뭐 어떤 분에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큰 돈은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맞아. 왜냐면 이게 10년 전만 해도 부동산 투자하면 얼마 필요해요? 500만 원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500만 원이면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500만 원이면 부동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지금 2, 3천만 원이 있어야지 그래도 부동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 1억 가지고는 두세 개를 분명히 세금도 쌓게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냐, 그냥 1억 가지고 한 방에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다만 1억 가지고 서울은 힘들어요. 서울은 갭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갭이 1억인 아파트가 찾으면 있기는. 네. 근데 500세대 이상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세대, 뭐 150세대는 찾아보면 있긴 한데 투자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위험하다기보다는 계속 보유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팔고 싶은데 못 팔고 결국에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같은 뜻 아닌가? 그래도 약간 뉘앙스는 다르죠. 네. 근데 이제 500세대 이상인 곳에는 결과적으로는 1억으로는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에서 찾아야죠. 그런 지역들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비율상 덜 오른 그런 곳을 찾아서 네.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네. 아니면은 서울 조건 이외에 다른 지역을 가서 투자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저도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십시오. 지방 이런 지역이 지금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이 분들이 안 가요. 왜? 멀죠. 귀찮죠. 귀찮아서 안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절박하냐 절박하지 않느냐 차이도 있죠. 네. 나는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가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분들은 난 이렇게라도 뭔가 나를 위해서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해서 네.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굳이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왜냐면 갔다 오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두세 번 갔다 와야 되겠죠. 그죠? 가고 그런 다음에 또 쓰러 가고. 계약하러 가고 또 전세 또 하러 가고 그러면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다 그러면 광역시급 정도에서는 그러면 찾으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잠깐만요. 네. 지금 예를 들면 강력시나 그다음에 경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15억 미만 아파트는 올해 떨어질 확률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걸 지금 갭으로 사면 떨어지면 손해인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 아파트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지 그죠. 하락했다는 말은 안 했고요. 네네네. 네, 중요한 포인트는 네. 그리고 원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네. 왜냐면 투자라는 게 원래 사실 모순된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올해 하락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한 3개월 지났을 때 상승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락할 것 같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지금이라도 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광역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하락 추세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도 상승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은 하겠지만 다만 이거는 전제 조건 얘기는 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은 사실 그동안 가지고 당장 투자는 안 하고 일단 공부하면서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 포인트니까 네.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지금 지금 사도 오를 아파트는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거잖아요. 지금 사서 내가 예를 들어서 2억에 샀어요. 갭으로 뭐 한 1억 한 3천 돼가지고 7천 들어가서 어제 비용까지 해서 1억 들어가 샀어요. 그랬더니 얘가 2억이 한 2억 5천 됐어요. 그럼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1년 후에 2억 5천이었고 2년 지났더니 2억 1천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팔면은 별 메리트가 없죠. 없죠. 양도소득세는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동안의 비용을 다 따지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사는 게 맞나라는 판단은 하거든요. 왜냐면 중요한 건 내가 매도할 때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도할 때 오른다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은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향후 1년 내로는 오히려 더 오를 수 있지만 그 후로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나는 파는 건 2년, 4년 후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너는 투자를 해라. 아니면 어차피 뭐 이거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모아가는 거다. 뭐 주식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한 채 사서 이거는 뭐 한 10년 갖고 갈 생각하면서 가격이 혹시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전세 가격은 길게 보면은 좀 올랐으니 그럼 전세 오른 만큼 내가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관점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 현금 1억보다 진짜 돈 많으신 부자분들 있잖아요. 네. 부자분들은 요즘엔 부동산 뭐 사세요? 제가 볼 때는 안 사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일단은 부자라는 얘기는 큰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럼 예전에 비해서 규제가 더 커졌기 때문에 세금으로 뜯기는 게 많거든요. 그럴 바엔 굳이 아니면 요즘 정말 부자라고 하시면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데도 있거든요. 뭐 20억, 30억짜리. 네. 그런 것들도 하시기는 하죠. 그런 데는 워낙
희소성이 있고 또 그런 거를 또 선호하는 전문 직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임차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현재는 이제 뭐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망하면서 네. 갖고 있는 것만 관리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엄청난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조 단위의 돈을 현재 갖고 있으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나는 맨날 배고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투자하려고 막 그렇죠. 기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부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부자도 사실은 사업을 해서 부자냐, 투자를 해서 부자냐에 따라 다르긴 하죠. 사업을 해서 부자이신 분들은 사실은 투자는 오히려 몰라요. 부자이긴 해도. 근데 어느 정도 투자를 통해서 부자이신 분들은 그거를 이게 투자해서 부자가 됐다는 건 1, 2년 만에 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10년 이상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나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해서 기다리신 분도 있거든요. 물론 기다린다고 해서 얘가 뭐 더 상승을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좀 안타까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산이 여기서 뭐 더 늘어나거나 더 줄어든다고 해서 내가 사는 생활이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작년이나 몇 년 전만 해도 현금 가지고 있으면 이제 바보라는 이런 소리가 네. 좀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스탠스일 수도 있는 시즌이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회가 있을 때는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는 늘 기회가 오지만 돈이 늘 없죠. 네. 늘 기회가 오는데 왜 난 늘 돈이 없어? 이거를 항상 우리는 외치니까. 자, 오늘 저자님과 이제 경기도 아파트 지도 요 책을 주제로 해서 여러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재테크 관련해서 뭐 네. 투자 조언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생뚱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서두에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미처 못했던 건데 저는 이 투자를 통해서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투자해서 가장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아까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독서를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 투자에서 가장 성공한 거고요. 그다음에 독서를 한 후에 리뷰를 썼다. 그래서 그 리뷰가 제가 쓴 게 한 2,000권 정도 되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그 리뷰를 써서 하다 보니 저라는 사람이 블로그에 그걸 썼거든요. 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많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네. 그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저라는 핑크팬더는 닉네임이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보다는 그런 투자가 전 제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투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투자는 평생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1,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할 거거든요. 그럼 그 평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현재 지금 하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무슨 뭐 경제적 자유를 추구해서 뭐 빨리빨리 뭐 이렇게 은퇴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꼰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본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본업이란 게 내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돈을 벌고 번 돈을 자산에다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자산이 계속해서 불어나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본업에서 번 돈과 여기서 자산 형성해서 커진 돈. 그럼 시간이 가면서 얘가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본업을 충분히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일은 어느 정도 내가 활동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대신에 이제는 이 자산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여기서 나오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본업을 이제는 예전처럼 필살적으로 안 해도 되는 시기에 올 수 있게끔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더 내가 여유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어차피 이 투자는 1, 2년 내에 끝날 게 아니라 평생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이런 것들을 공부도 틈틈이 하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자신의 가치를 네.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네. 그게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게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듣으신 분 중에 20, 30대에게는 맞을 수 있겠지만 나는 50인데 이러시는 분에게는 근데 그럴 때도 저는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저한테 내가 이제 50인데 지금 투자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20대 분들은 오히려 부러워할 거다. 왜요? 저는 55세라서 나이가 있어서 그들이 부러운데 근데 이거는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아주 커요.
20대에게는 시간이 많고 돈이 없어요. 50대에게는 시간이 없고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대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더나 또 시간도 없는 게 아니에요. 100세 시대인데 지금부터 하시면은 10년, 20년 지나면 그래봤자 70대이신데 그럼 70대부터 오히려 자산이 늘어나서 여유 있게 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투자 중요하죠. 근데 자신의 가치를 올리면서 자산은 계속해서 번 돈에다가 계속 자산에다 넣는 거를 꾸준히 10년, 20년 하면은 어느 순간 자산이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굳이 몸에 달지 않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고 그럴 때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해서 제일 크게 성공한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답을 못 하는 게 아니 그냥 나는 계속해서 자산을 꾸준히 형성을 하는 게 핵심이지 내가 이걸 통해서 뭐 벌었다 이거 그게 그렇게 이거죠. 1억 벌었다. 대단하고 중요하죠. 근데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의미가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당장 은퇴를 하거나 뭐 아무것도 아니 그래 될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사실은 얘기했던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중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투자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얘기하신 건 재테크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상당히 동떨어진 답을 하긴 했는데 자신에 대한 재테크 투자죠. 네, 동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를 더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네, 저자님의 마지막 말은 아마도 그 자신에 대한 투자, 그 독서를 얘기하셨잖아요. 그 독서로 요 책을 보라는 아주 큰 그림의 빈칸이가 들켰나요? 네, 부동산 관심 있으시고 특히나 경기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책 보시면 좀 투자에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핑크팬더의 이재범 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